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 세계 인구 10명 중 1명이 굶주림에 시달리는 것으로 유엔이 추산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기간 식품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으로 코로나 이전보다 기아 인구가 1억 2천여만 명이 더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본 규슈에 400mm가 넘는 폭우를 쏟아부었던 장마 전선이 우리나라로 향하면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수도권에는 토요일까지 최고 250mm, 충남과 전국에는 400mm 이상 비를 퍼부을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심각한 폭염과 가뭄으로 중국의 수력발전 기지인 쓰촨성의 생산시설 전기 공급이 제한되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전력 소비가 많은 철강과 시멘트 업체들에 대해 전기 제한 공급이 이뤄졌는데 28일부터 열리는 하계 유니버시아드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승객이 여객기 비상문을 여는 사건을 막기 위해 이달 31일부터는 비상문 인근 좌석은 소방관이나 경찰관, 군인 등 제복을 입은 승객에게 우선 배정됩니다. 특히 비상문 개방 레버가 좌석과 매우 가까운 23개 좌석은 제복 승객에게 우선 배정이 안 될 경우 공석으로 운항할 방침입니다. 보건의료노조가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이틀 동안의 대규모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일부 병원 진료와 수술 등 의료 공백이 빚어지고 있는데 정부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1억 2천만 명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7억 3천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극심한 기아와 내전을 피해 몸을 피한 난민 캠프에서도 가장 궁한 것은 음식입니다. Most important thing is the security and health, and the most important even the food. 세계 식량 계획 등 유엔 산하 5개 기구는 지난해 이처럼 굶주림에 시달리는 인구를 7억 3,500만 명가량으로 추산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9%에 이릅니다. 이 수치는 2019년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1억 2,200만 명가량 늘어난 겁니다. 기존 요인이었던 분쟁이나 극심한 기후변화 이외에도 팬데믹 기간 식량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 등 경제 충격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A lot of economic shocks, whether it's a shock caused by inflation of prices like we've seen in this last year of food prices, but other shocks, economic shocks.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는 줄었습니다. 반면 서아시아와 카리브해, 아프리카는 5명 가운데 1명이 굶주림을 겪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 등은 전 세계 인구의 30%인 24억 명이 일상적인 끼니 접근이 어렵고 이 가운데 9억 명은 심각한 끼니 불안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2030년까지 굶주림 종식과 식량 안보를 확보하겠다는 유엔의 목표를 달성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일본을 강타한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특히 충남과 전북에 가장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 토요일까지 4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북, 경북 북부에도 300mm 이상의 강수량이 예상되고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전국에 100에서 250mm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13일 밤 사이에는 수도권에 14일 아침부터는 충남과 전북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보하고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지속적인 폭염과 가뭄으로 중국의 수력발전 기지 쓰촨성의 생산시설에 전기 공급이 제한됐다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쓰촨성은 지난 5일부터 전력 소비가 많은 철강과 시멘트 업체들에 대해 다음 달 10일까지 밤 11시부터 오전 8시까지만 공장을 돌리도록 지시했습니다. 폭염과 전력 부족으로 오는 28일 청두에서 열리는 제31회 세계 하계 유니버시아드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쓰촨은 작년에도 최악의 폭염과 가뭄 탓에 수력 발전량 용량이 평년 반토막이 난 반면 냉방용 전력 소비는 급증해 산업용 전력 공급이 제한된 적이 있습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수산물 방사능 검사와 관련해 장비가 인식할 수 있는 수치 이상으로 방사성 물질이 미량이라도 발견된다면 수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아래로 검출되면 일괄 불검출로 표기하느냐는 취지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박 차관은 또 수산물 킬로그램당 방사능 기준은 세슘 134와 세슘 137의 합산분, 요오드 131 두 개 항목에서 각각 100베크렐을 적용한다면서 불검출이란 방사능 수치가 너무 낮아 장비가 인식할 수 없는 수준을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만약 부적합 사례가 나온다면 수산물 안전사고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라 해당 수산물을 즉시 폐기하고 주변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한다고 말했습니다. 홍콩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 즉시 일본 10개 현의 수산물을 수입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내놓은 입장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류재훈 기자입니다. 최친원 홍콩 환경부 장관은 홍콩 주재 일본 총영사를 만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원전 오염수에 대한 대책을 밝혔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지바 등 5개 현의 농산물을 금지했는데 이번에 오염수 방류가 되면 즉시 금지 지역을 10개 현으로 넓히겠다는 내용입니다. 我哋會即時禁止源自東京、福島、千葉、栃木、茨城、群馬、宮城、新潟、長野、埼玉等10個都縣嘅水產品進口。 여기에는 화로와 냉동, 건조, 염장, 가공 또는 비가공 김 등 모든 수산물이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친원 장관의 이 같은 발표는 앞서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의 경고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我哋覺得呢個咧係我哋香港特區政府嘅責任，所以咧我哋咧就會係咧基於一個預先防範嘅原則，特區政府就係目前計劃咧，一旦日方啟動排放廢水咧，我哋會即時禁止。 홍콩 정부의 이 같은 입장 발표는 중국 정부가 앞서 오염수 방류 시 현재 유지하고 있는 일본 10개 현의 식품 수입 규제를 추가로 강화하겠다고 한 것과 보조를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홍콩 정부의 입장에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이유로 일본사 식품에 대한 수입 제한을 강화하지 말 것을 거듭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중국과 홍콩은 일본 농수산물 수출의 제1, 제2의 시장으로 일본은 지난해 7천억 원 규모의 수산물을 홍콩에 수출했습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환경부가 기업과 국민에게 과도한 불편을 초래했던 환경 규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대한상의 포럼에서 진행한 탄소 감축 시대 정부의 환경정책 방향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대표적으로 그간 일률적인 기준으로 적용하던 환경 영향 평가를 환경 영향 정도에 따라 중점 또는 간이 평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 시 이미 확보했거나 누적된 평가 정보 등을 사전에 제공해서 시간과 비용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또 화학물질 제조 수입 시 등록해야 하는 기준을 현재 0.1톤에서 1톤 이상으로 높이는 등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유럽연합 수준으로 합리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국 보건의료 노동조합이 의료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면서 13일부터 이틀간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전국 140개 의료기관의 보건의료노조 소속 조합원 4만 5천여 명은 13일 아침 7시부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파업에 참여하는 국립암센터와 양산 부산대병원 등에서는 수술 일정이 취소되고 입원 환자를 퇴원시키는 등 진료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전면 확대와 보건의료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면서 사측과 교섭을 벌여왔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14일은 서울과 부산, 광주, 세종 등 4개 거점 파업 지역에 집결하는 총파업 투쟁이 전개되며 산별 총파업 요구가 해결되지 않으면 1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게 됩니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총파업이 간호법 제정 무산과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총파업은 간호사뿐 아니라 간호조무사와 방사선사 등 많은 직종 노동자가 함께하고 있다며 특정 직종의 파업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12일 14보건복지의료연대가 파업 반대 입장을 표명한 데 유감을 표했습니다. 노조는 회원들 권리와 환자 안전,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같이 싸워야 할 직종협회들이 총파업 투쟁에 반대 입장을 낸 것이 유감이라면서 환자와 국민을 위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지 심사숙고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에서 면허 취소형을 받은 의료인들이 이후에도 버젓이 의료행위를 해오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네, 알고 봤더니 검찰이 재판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하지 않아서 행정처분이 안 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2년 전에도 똑같은 지적을 받았지만 여전히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경기도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의사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의약품 도매업체와 짜고 거래 명세서를 조작했습니다. 약을 4억 원어치 더 샀다고 부풀려 신고해 수년 동안 소득세를 적게 내오다 적발됐습니다. 결국 의료법 위반이 인정돼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약사 B씨는 의사 처방전 없이 몰래 약을 팔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4년 동안 3,000번에 걸쳐 2억 원어치를 팔았는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현행법상 의료진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들 모두는 계속 유지됐습니다. 알고 보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검찰이 재판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하지 않아 행정처분이 안 됐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이런 통보 누락 사례는 전국에 32명,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전국 18개 검찰청이 내부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결과 면허가 유지되면서 절반에 가까운 15명은 버젓이 영업했습니다. 검찰은 2년 전인 지난 2021년 정기감사에서도 똑같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9개 검찰청이 의료인 15명에 대한 재판 결과를 복지부에 즉시 통보하지 않아 주의 처분을 받았고 개선을 약속했지만 그저 말뿐이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는 검찰총장에게 주의 조치하고 복지부 장관에겐 의료진 32명의 면허 취소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승객이 비행 중에 여객기 비상문을 연 아시아나 개문 비행과 같은 사건을 막기 위해 비상문 인근 좌석을 소방관이나 경찰관, 군인 등 제복을 입은 승객에게 먼저 배정하는 방안이 이번 달 31일부터 시행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국회에서 항공기 비상문 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불법적인 비상문 개방 시도를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비상문이 좌석과 인접한 3개 기종, 38대 항공기의 94개 좌석은 소방관이나 경찰관, 군인 등 제복을 입은 승객에게 우선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비상문 개방 레버가 좌석과 매우 가까운 23개 좌석은 제복 승객에게 우선 배정이 안 될 경우 공석으로 운항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로운 섬, 드넓은 바다, 탁 트인 강, 광활한 자연을 벗삼아 낚시하며 직접 잡은 낚싯감으로 다양한 요리를 선보이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오늘 저기 잠깐만요에서는 자급자족 라이프, 이제는 이분의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채널 진석기 시대 진석기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튜브 모습 그대로 나오셨네요. 네. 더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낚시로 잡은 물고기를 요리해 먹는 영상을 올리는 자급자족 유튜버 진석기 시대라고 합니다. 아,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선글라스로 자꾸 제 모습이 보여서 너무 당황스럽긴 한데요. 채널명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 신석기 시대가 좀 떠오르는데요. 왜 네. 진석기 시대라고 이름을 지으셨을까요? 제가 그 성이 진 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주로 자급자족을 다루다 보니까 요 뒤에 석기 시대를 붙여서 네. 진석기 시대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진석기의 시대다. 뭐 아. 이런 의미도 당찬 포부도 들어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자, 저도 그 진석기 시대 콘텐츠를 재밌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바다, 민물, 또 얼음 낚시, 해루질까지 이제 여기서 잡은 해산물로 많은 요리를 이제 만들어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계신데 이런 장르의 유튜브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그 제가 평일에는 유튜브를 하기 전에 평일에는 그 조리사로 근무를 했거든요. 아, 네. 예, 예. 그래서 주말 중에 하루는 꼭 이렇게 낚시를 가는 낚시광이었어요. 그래서 네. 그러다가 3, 4년 전쯤에 그 유튜브 붐이 한번 일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내가 가진 특기와 취미를 활용해 보자라는 그 생각으로 접근해서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자체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었고 시청자분들에게도 많은 호응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본격적인 콘텐츠 질문을 해볼 텐데요. 낚시에 관한 질문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뭐 낚시 예능이나 또 석기님 유튜브처럼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데요. 낚시를 잘한다. 그런 비법이 좀 있을까요? 좋은 미끼를 끼우면 낚시를 잘하게 되는 걸까요? 이 부분은 그 제가 자동차로 예를 한번 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부산을 갈 때 낡은 자동차로 가느냐 네. 아니면 최고급 자동차로 가느냐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경우 모두 그 주 목적지인 부산에는 갈 수 있습니다. 네. 네네. 근데 가는 동안 그 승차감이나 뭐 쾌적함, 안전성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낚시도 똑같습니다. 뭐 10,000원짜리 낚싯대가 있고 100만 원짜리 낚싯대로 봤을 때 10,000원짜리라고 해서 우리가 물고기를 못 잡는 건 아니거든요. 아, 네. 네. 근데 100만 원짜리와 비교를 했을 때는 감도나 뭐 피로감, 제압력 등의 차이는 있는 거죠. 아. 예, 예. 그래서 장비나 미끼가 꼭 비싸야지만 물고기를 낚는 것은 아니니까요. 예. 처음에 그 시작하시는 분들은 가성비 좋은 장비로 이렇게 시작하셨다가 차차 업그레이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또 낚시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은 낚시를 잘하냐 뭐 이런 질문이 스포츠를 잘하냐 이 질문이랑 같다고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어종을 잘 잡냐 이런 질문이 맞다고 하는데요. 어종에 따라 낚시하는 방법이 달라지기도 할까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요즘은 낚시 산업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물고기의 특성을 이용해서 뭐 낚싯대라든지 미끼라든지 어종별로 아주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참돔 낚싯대가 따로 있고 방어 낚싯대가 따로 있고 그다음 광어 낚싯대가 따로 있고 전부 이렇게 다르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종별로 또는 그 계절별로 대상 어종의 포인트와 사냥을 하는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어종의 특성을 파악해서 접근을 해야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맞춤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낚시도 종류가 참 많은데 그냥 뭐 민물에서 할 수 있는 거, 바다, 그리고 심지어 배를 타고 나가는 낚시까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자, 초보자가 처음에 낚시에 입문할 때 어떤 형태의 낚시를 접하면 좋을까요? 이 개인적으로 낚시는 포인트, 그 장소가 7할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낚시를 처음 접하시는 분이 그런 포인트를 단번에 그 찾아내기라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접근성이 좀 쉽고 누군가의 코칭을 받을 수 있는 유료 낚시터를 저는 추천을 드리거든요. 네. 요런 그 유료 낚시터는 물고기를 가두리 안에 가두어 놓고 낚시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손맛이 보장이 되어 있고 네. 또 모르는 부분은 그 직원분들에게 배우면서 이렇게 낚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낚시 스킬과 실력을 쌓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예. 그런데 낚시를 잘 모르는 저 같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네. 그 낚시는 한번 낚싯대를 물속에 넣으면 너무 오래 시간을 멍 때리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시간이 좀 아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네. 근데 저도 낚시를 많이 다니지만 그 온종일 못 잡고 돌아오는 날도 저도 있거든요. 아, 네. 예.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못 잡는 자체가 낚시다. 아. 예, 못 잡는 그 멍하니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멍하니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그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 부분이. 근데 저는 그 도심을 벗어나서 자연 속에서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것을 하는 그 시간이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또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또 물고기까지 잡히면은 뭐 그날은 뭐 최고의 날인 거죠. 아, 예. 그렇군요. 세월을 낚는 네, 그죠, 진정한 강태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콘텐츠 얘기를 좀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 저는 이제 가장 재밌게 봤던 게 그 베스 관련된 콘텐츠였어요. 이게 우리 그 민물 생태계에 그 외래종인 베스가 많은 이제 혼란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이 베스는 잡으면 놓아줄 수는 없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 베스는 지금 현행법상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예, 이렇게 방생을 할 수 없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석계님이 베스를 가지고 요리하는 영상이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베스를 먹는다라는 생각은 사실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굉장히 맛이 없다고 들었는데요. 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베스는 저희 수십 년 전에 그 국민들의 식용자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들여온 물고기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베스의 그 특유의 흙내나 비린내 때문에 인기가 없게 되고 결국은 이제 방치돼서 이렇게 전국으로 퍼지게 된 물고기인데 아, 이제 그러면은 이 흙내를 우리가 잡으면은 네.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흙내는 지오스민이라는 물질에 인해 나타나게 됩니다. 예, 이 지오스민을 없애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지오스민은 두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네. 첫째는 그 산성에 약합니다. 예, 산성 성분과 만나면 분해가 돼버리거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로 열에 약합니다. 어. 그래서 100도씨에서 3분간 가열하게 되면은 사라집니다. 예. 자, 여기서 이제 다시 앞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은 네. 제가 앞서 우리나라 국민에게는 인기가 없는 어종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민물고기를 주로 탕이나 찜을 이렇게 찜으로 먹는 조리법이 발달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매운탕으로 예를 들었을 때 물은 이제 100도씨까지 우리가 올라가지만 생선 내부의 온도는 100도씨까지 올라가지 않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흙내가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근데 결국엔 높은 온도로 조리를 해야 흙내를 잡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 방법이 이제 바로 기름입니다. 기름. 아, 예. 예. 조리 시에 기름의 온도는 100도보다 훨씬 이렇게 높잖아요. 높아지기 때문에 네. 베스 내부까지 그 높은 온도가 전달이 되거든요. 예. 예, 이때 흙내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예. 흙내만 이게 사라진다면은 마치 뭐 우럭이나 농어 이런 그 살이 단단한 어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맛이. 아, 예. 그래요? 그렇다면 베스를 이용한 요리 중 가장 추천해 주실 만한 레시피가 있을까요? 아, 있죠. 예. 그 집에서 먼저 간단히 할 수 있는 요리 한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면 네. 베스 강정이랑 베스 마요네즈 스테이크 이 네. 두 가지를 제가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먼저 베스 강정은 요 베스 살을 이렇게 우리가 깍둑썰기 해가지고 네. 튀김 반죽을 묻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탕수육 튀기듯이 그렇게 튀겨가지고 시중에 파는 양념 그 치킨 소스 있잖아요. 네. 거기에 버무려 주면은 베스 강정이 됩니다. 맛있어 보여요. 예, 굉장히 맛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베스 마요네즈 스테이크가 있는데 이거 이제 베스를 이렇게 스테이크식으로 포를 떠가지고 마요네즈를 이렇게 뿌려줍니다. 네. 그 다음에 후라이팬에 타지 않게 네. 골고루 구워주기만 하면은 그 마요네즈가 기름 역할도 되고 또 마요네즈 안에는 조미료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간단히 구워주기만 해도 아주 맛있는 생선 스테이크가 되거든요. 아, 예. 언젠가는 꼭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아서 질문을 많이 준비했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진석기 시대님의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정말 재미와 또 궁금증을 해결하고 계신데요. 진석기 시대님의 목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 낚시라는 취미의 이미지가 조금은 이렇게 올드하고 지루하고 뭐 남자들만 즐기는 이미지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낚시라는 게 그렇게 어렵고 뭐 어려운 취미가 아니거든요. 누구나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취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영상을 통해서 이 낚시라는 취미가 남녀노소, 뭐 가족, 친구, 연인과 부담 없이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취미가 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지금보다 조금 낮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 이 낚시 인구가 늘어나면 낚시 산업도 발전이 되고 예. 낚시 환경도 지금보다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예. 자, 낚시의 거리감을 느끼는 분들도 진석기 시대 콘텐츠를 보면서 생각이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건강한 낚시 문화를 널리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석기 시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JWST가 촬영한 우주 사진이 처음으로 인류에 공개된 지 1년째 되는 날을 기념해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별이 탄생하는 순간을 담아낸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나사는 현지 시간 12일 웹사이트에 JWST가 촬영한 1주년 기념 사진은 별의 탄생을 세밀하고도 인상주의적인 질감으로 담아냈다면서 사진 한 장을 공개했습니다. 이 사진은 지구에서 390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로우피우치 구름 복합체를 촬영한 것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 형성 지역인 로우피우치의 지름은 0.5광년에 달한다고 영국 BBC 방송은 전했습니다. 중국의 민간 기업이 액체 산소와 메탄을 동력원으로 삼는 로켓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중국 CCTV는 중국 민간 우주기업 란젠 우주항공이 12일 오전 9시 고비 사막에 있는 주취안 위성 발사센터에서 로켓 주최 2호 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란젠 우주항공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나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 등 미국 기업을 제치고 세계 최초로 액체 메탄 로켓 발사에 성공한 기업이 됐다고 중국과 홍콩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란젠 우주항공의 주최 2호 첫 발사는 실패했습니다. 올해 들어 액체 산소와 메탄을 연료로 삼은 미국 스페이스X의 스타쉽 로켓과 렐러티비티 스페이스의 테란1 등 발사 시도도 모두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고성능 저비용의 메탄 추진 로켓은 고체 연료나 액체 수소를 쓰는 기존 로켓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고 더 안전해 특히 재사용 로켓 개발에 적합해 미래 로켓공학 기술로 평가받습니다. 중국이 우주 비행사와 착륙선을 각각 따로 달 궤도에 보내 우주에서 도킹하는 방식으로 달 탐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중국 일보망은 장하이렌 유인 우주공정 판공실 부총사가 12일 오전 후베이성 우한에서 열린 제9회 중국 상업우주 정상포럼에서 2030년까지 유인 달 착륙을 실현해 과학 탐사를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계획은 우주 비행사와 착륙선을 서로 다른 운반 로켓에 실어 달 궤도로 보낸 뒤 도킹을 통해 우주 비행사가 착륙선에 진입하는 방식입니다. 이후 달에 착륙한 우주 비행사는 각종 과학 실험과 채집 활동을 하고 모든 과정이 끝나면 착륙선으로 복귀해 달 상공에서 우주선과 도킹한 뒤 지구로 귀환하게 됩니다. 미국 정보기관을 포함한 약 25개 기관의 이메일 계정이 중국 해커들에 뚫렸다고 워싱턴 포스트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 백악관에 따르면 관련 당국은 지난달 중순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보안에 구멍이 뚫린 것을 발견해 통보했습니다. 이후 내부 조사를 벌인 마이크로소프트는 중국 기반 해커가 미국 정보기관을 포함한 약 25개 기관의 이메일 계정에 침입해서 이들 기관의 이용자 계정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휴대전화 화면 모서리를 곡면으로 구현하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엣지 패널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톱텍과 임직원들이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산업기술유출방지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톱텍 전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톱텍 임원 2명에게 징역 2년을, 나머지 직원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도 유지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협력업체인 톱텍은 삼성에서 받은 엣지 패널 기술 관련 영업 비밀을 자신들이 세운 제3의 회사 유출한 뒤 중국 업체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글이나 삼성전자 등 다국적 기업이 실제 매출을 올린 국가에 세금을 내게 하는 디지털세 필라1 발효가 내년에서 2025년으로 1년 연기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주요 20개국 포괄적 이행체계 IF는 제15차 총회에서 143개 참여국 가운데 138개 회원국의 합의로 다국적 기업에 대한 국가별 단독과세 금지 시한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일로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세 관련 다자 조약안은 2025년 발효, 2026년이나 2027년 시행을 목표로 협의가 지속됩니다. 디지털세 필라1은 거대 다국적 기업 소득에 대해 매출 발생국에서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는 원칙을 담고 있는데 대상이 연간 매출액이 200억 유로, 이익률이 10% 이상인 기업이어서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해당됩니다. 디지털세는 당초 2023년 도입 예정이었지만 다국적 기업들의 잇따른 요청에 따라 한 차례 유예됐고 이번에 또다시 1년 연기됐습니다.
디지털세는 원래 IT 기업이 세율 낮은 국가에 본사를 두고 조세를 회피하자 이를 막기 위해 도입이 추진됐지만 대상이 다국적 기업으로 확대됐습니다. 수소 내압 용기 검사와 자동차 정기 검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수소 전기차 검사센터 제1호점이 울산에 문을 열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소 전기차가 보급된 울산이 다시 한번 수소 산업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리프트에 올려진 수소 전기차 하부를 검사관이 꼼꼼히 살핍니다. 특히 유심히 관찰하는 곳은 압축된 수소가 들어있는 가스통, 즉 수소 내압 용기입니다. 작은 틈으로 수소가 새어나오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의 엔진 역할을 하는 연료 전지 스택도 주요 점검 대상입니다. 자동차 전기 안전검사와 수소 전기차 전문 검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곳이 전국 최초로 울산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따로 검사를 받았던 불편이 해소된 겁니다. 가스 누출이라든가 그리고 무슨 특별한 기계 고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들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 및 불합격 후 재검사를 통하여서 자동차 성능 개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봅니다. 울산의 수소 전기차 전용 검사장이 문을 연 건 전국 최대 규모 수소 인프라 때문. 전국에서 가장 많은 2,800여 대 수소 전기차가 도로를 누비고 있고 충전소도 12곳에 이릅니다. 한 발 더 나가 수소 전담 안전 인증센터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생산부터 사후 관리까지 완전한 수소차 생태계를 갖추겠다는 겁니다. 수소와 관련된 전 산업에는 가장 강점이 있는 도시가 울산인데 앞으로 수소와 관련된 모빌리티 클러스터를 구축할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선진적으로 앞서가는 모든 이 모빌리티는 울산으로부터 시작할 것이다. 울산 곳곳에 수소 전기차 관련 인프라가 모양을 갖추면서 전국 최고의 수소 산업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축산농가에서 가장 선호하는 풀 사료인 알팔파는 그동안 국내 재배가 어려워 전량 수입에 의존해왔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우리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알팔파 2개 품종을 개발해서 국내 자급 기반 구축에 나섰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알팔파는 콩가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작물입니다. 단백질 함량이 풍부하고 비타민과 미네랄 등 사료 가치와 생산성이 우수해 풀 사료의 여왕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국내 재배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료 품질이 떨어지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우유 생산량과 우유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악영향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수입권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토양의 낮은 산도와 비옥도, 물 빠진 분량 등으로 알팔파 국내 재배는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됐습니다. 하지만 매년 수입 물량 증가로 국내 수급 여건이 약화하고 가격도 급등하자 축산과학원이 해결책 모색에 나섰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국내외 알팔파 유전자원 44개 품종을 인공 교배하고 품종 개발한 끝에 국내 환경에 적합한 2개 품종을 개발했습니다. 신품종 알팔파는 국내 환경 적응성이 우수하고요. 그리고 개발된 알팔파는 사료 가치와 생산성이 수입 품종인 버날 품종에 비해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알파원과 알파킹은 세계적인 대표 품종 버널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조단백질 함량은 2개 품종 모두 20% 이상으로 버널보다 높았고 소화율도 버널을 크게 압도했습니다. 여기에 열풍 건초 생산 시스템을 구축해 알팔파를 건초로 만든 결과 국내산은 킬로그램당 494원으로 수입산보다 많게는 44%나 구매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한 해 알팔파 수입량은 19만 1,000톤가량입니다. 농진청은 국내산 알팔파 재배와 건초 생산이 본격화하면 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소득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최근 마약 거래, 해킹, 악성 코드 등 사이버 범죄 수법이 나날이 증가하고 더욱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이버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익명 기반의 네트워크인 다크웹을 학습한 AI 모델을
국내 스타트업과 카이스트 연구진이 공동으로 개발했습니다.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다크웹을 학습한 AI 모델 다크버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S2W 서상석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다크버트라는 이름의 소프트웨어더라고요. 자, 네네. 이게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네, 우리가 요즘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쓰는 일반적인 언어 모델을 잘 학습을 해서 그런 문법적인 것이라든가 맥락을 잘 알고 있는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다크버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다크웹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서 다크웹에 올라오는 그런 여러 가지 범죄에 관련된 내용이나 은어라든가 이런 정보에 대해서 이제 특화된 범죄 데이터의 전문적인 언어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버트는 무슨 뜻인가요, 대표님? 네, 버트는 구글에서 개발한 그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론 중에 하나고요. GPT 같은 라지 랭귀지 모델하고 비교를 하면 버트는 조금 더 전문적인 영역에 관한 학습 전용 모델입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면 바이오에 관한 학습을 많이 한 모델은 바이오버트라고도 불리고 법률적인 용어를 많이 학습한 것은 리걸버트라고 불립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다크웹에 전문적으로 학습이 잘 돼 있는 모델이라서 네, 다크버트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다크웹 전용 AI 언어 모델이 다크버트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네. 우선 근데 다크웹이 어떤 건지 설명부터 해주실까요? 네. 다크웹은 요즘 그 사회면에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서 예. 들어보신 분도 있고 뭐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크웹이라고 하면 인터넷상에서 좀 어두운 공간에 있는 곳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는 좀 익명화 기술이 적용돼 있어서 어떤 사람이 접속을 했는지 또 어떤 사람들이 여기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가 철저하게 좀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는 좀 반사회적이거나 범죄에 관련된 것들 주로 뭐 마약이라든가 또는 개인정보, 신용카드 유출 정보를 거래하는 블랙마켓, 또 공격용 해킹 도구, 또 해킹에 관한 여러 가지 노하우를 공유하는 그런 포럼 같은 것들이 다크웹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유해 사이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범죄에 이용되는 그런 정보들이 이제 많이 네. 퍼져 있는 그런 이제 인터넷상의 맞습니다. 숨겨진 공간이다. 네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개발하신 다크버트가 이제 마치 그 범죄자가 된 것처럼 그 네네. 다크웹에 있는 여러 가지 은어라든지 거래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학습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학습도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신 건가요? 네, 범죄자라기보다는 범죄에 관한 수사 전문성을 갖고 있는 예. 그런 친구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네.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방대한 양의 데이터 그리고 잘 정제되어 있는 데이터 셋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S2W라는 회사가 기본적으로 다크웹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일을 계속 해오고 있고 네. 저희가 수집하는 양이라든가 분석 정확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이제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내부에는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많고요. 이런 데이터들을 분류하고 학습하고 하는 부분들을 사람이 할 수 없을 정도의 이제 많은 양들이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AI를 통해서 자동화하는 일을 쭉 해오고 있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이 모델을 좀 정교화하게 하기 위해서 600만 페이지가 넘는 데이터들을 저희 분석가들이 준비를 하고 그것을 이제 모델에 학습을 시켜서 다크버트를 설계를 하고 출연을 시키게 됐습니다. 예, 조금 전에 600만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그 데이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그런 데이터들이 사실 그렇게 공개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닐 테고 네. 그런 것을 잘 모아서 이렇게 학습을 시키려면 보통 방법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많은 양의 그 다크웹의 정보를 어떻게 모으신 걸까요? 네, 저희가 다크웹을 수집하는 기술력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노하우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GPT를 학습시키는 양에 비하면 이 AI 업계에서는 이제 큰 양은 아니지만 네, 다크웹이라는 이렇게 특수한 분야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특별히 이제 정제된 양과 정교한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카이스트 연구진이라든가 또 저희 연구진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좀 몰입을 해서 투자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요즘 또 디지털 안에서 사이버 범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요. 다크버트 같은 기술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다크버트가 왜 필요한 걸까요? 아, 네. 그 다크버트는 그 용도는 다크웹에 관련된 범죄 수사를 위한 목적이라고 일단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게 막 자동으로 어떤 범죄자를 검거하거나 이런 수준까지 아직 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우발 그 범죄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우범지대에 CCTV가 있다거나 또는 범죄를 모의하거나 진행하고 있는 어떤 그런 채널을 모니터링할 수가 있다고 하면 그것들이 실제 이제 범죄를 검거하거나 예방하는 데 이제 큰 도움이 되겠죠. 비슷하게 이제 다크웹 상에서도 이런 범죄가 유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정교하게 이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어떤 신종 마약에 관한 컨텐츠가 급증을 한다거나 또는 새로운 해킹 도구가 발견이 된다거나 또는 중요한 기관이나 기업의 데이터가 어떤 사이트에 유출이 됐을 때 이런 부분을 다크버트가 정확히 인지를 하고 네, 그 모니터링을 해줌으로써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을 도와서 뭐 산업기밀 유출이라든가 개인정보 유출을 막는 일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 그대로 다크웹에 경찰관이 생겼다 이렇게 이해하면 맞습니다.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그 사이버 범죄에 관련된 최신 정보나 은어, 신조어 같은 것들이 하루가 다르게 계속 달라질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다크버트가 이제 알아차리고 대처를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AI라는 것은 처음에 학습을 시킬 때는 이제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 어느 정도 이해력이나 추론력이 생기고 나면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도 이것을 이제 정확하게 인지하고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런 목적으로 또 학습을 시키고 이제 설계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컨대 저희가 뭐 알파고도 새로운 대국도 잘 하고 네. 또 뭐 개나 고양이 같은 이제 이미지를 정확하게 분류하는 AI가 있다고 했을 때 새로운 사진을 줘도 이걸 잘 하듯이 다크버트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학습시킨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떤 자리에 어떤 컨텐츠에 분류하는 이 단어는 신조어다 이런 것들을 네, 정확하게 판단하고 네, 그런 용도로 작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다크버트도 학습을 하면 할수록 더 똑똑해지는 그런 경찰관이 네네. 아닐까 싶은데요. 생성형 AI 모델은 그리고 정확성과 또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또 정밀 수사기관에서 사용해야 하는 소프트웨어니까요. 믿을 수 있는 데이터일까요? 네, 그 목적 자체가 저희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일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생성형 AI라고 하면 그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문장이 이 자리에 적합한지 이제 맥락을 봤을 때 인간이 봤을 때 괜찮아 말이 돼라고 하는 걸 잘 생성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다크버트 같은 경우에는 좀 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을 하고 분류하고 판단하는 목적으로 제작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학습해서 전달해 드리는 정보는 그런 신뢰성과 정확도 면에서는 네, 믿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그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생성형 AI라고 하면 챗GPT, 구글의 바드 같은 것들일 네. 텐데 지금 이런 소프트웨어들과 비교해서 지금 이 말씀해 주신 그런 개발하신 소프트웨어가 다른 점은 뭘까요? 네, 그 용도랑 알고 있는 게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챗 GPT나 바드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보고 또 요약을 하고 이런 것들을 또 번역한다거나 수정한다거나 이런 언어적인 감각이 매우 뛰어난 AI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에 반해서 이제 다크버트 같은 경우에는 다크웹 안에 있는 정보를 물었을 때 굉장히 정확하게 대답을 해줄 수 있고 생성형 AI는 다크웹 관련된 정보는 내부에 없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질문을 했을 때 이 내용을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뭐 수사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네요. 생성형 AI가 그 숨겨져 있는 다크웹에서까지 배우고 학습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다크버트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다크웹을 학습시킨 AI 모델이 전 세계적으로 처음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저희가 이번에 카이스트 연구진과 공동으로 만들어서
ACL이라고 하는 세계 3대 인공지능 학회에 속하는 곳에서 통과가 됐는데요. 기본적으로 논문은 이제 특허와 마찬가지로 최초가 없으면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많은 류의 언어 모델들이 나왔고 또 현재에도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특히 사이버 시큐리티 쪽, 특히 이제 다크웹을 학습시킨 AI 모델은 저희가 처음이고 또 이런 부분이 매우 자랑스럽고 또 기여를 많이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설명해 주신 다크버트가 이제는 실제 현장에서 범죄를 적발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활용이 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그런 류의 정보를 제공하는 일들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범죄와 관련된 여러 기관들, 경찰청이라든가 또 국제수사기구 인터폴 같은 기관에서 실제로 다크버트 엔진이 장착이 된 그런 솔루션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만 이제 다크버트도 계속해서 이제 진화를 하고 고도화할 업그레이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그런 기관에는 내부 정보나 내부 분석가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또 학습한 AI하고 결합이 되면 내부 수사관과 외부 정보를 잘 알고 있는 그 AI 간의 공조 수사 같은 일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보안 쪽의 AI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요즘 AI 기술이 발전했다라고 하는데 그 뛰어난 기술로 디지털 범죄를 좀 잡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은 분들께서 네. 해보셨을 텐데요. 오늘 대표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정말로 AI 경찰관이 탄생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으로 많은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서상덕 S2W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과 미국 공동연구진이 희귀 유전질환 환자의 게놈 염기서열 분석으로 유전자 치료법에 적용할 수 있는 환자와 치료 표적 유전자를 선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카이스트 김진국 교수와 미국 하버드대 의대 티머시 위 교수팀은 희귀 질환인 모세혈관 확장성 운동실조 증후군 환자 235명의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15%는 맞춤형 치료제 개발과 적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맞춤형 치료 가능 환자 중 치료 성공 가능성이 가장 큰 환자 1명에 대해 RNA 기반 유전 치료 물질을 개발한 뒤 환자에게 직접 적용하는 시험적 임상 연구를 3년 이상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로 이어질 수 있는 경도 인지 장애를 망막 영상 분석으로 진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개발됐습니다. 미국 듀크대 연구팀은 치매 환자의 망막을 광간섭 단층 촬영으로 찍은 영상에서 감각신경 망막과 미세혈관의 구조적 특이 변화를 잡아낼 수 있는 경도 인지 장애 진단용 AI 모델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한 AI 모델은 질병이 있는 사람을 양성 검출하는 민감도는 79%, 질병이 없는 사람을 음성으로 판별하는 특이도는 83%를 기록했습니다. 화합물 전력 반도체 고도화 기술 개발 사업이 국가연구개발 종합평가에서 추진 필요성이 인정돼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8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한 개 사업의 조사 결과와 올해 접수된 예타 신청 사업에 대한 결과를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시행이 결정된 화합물 전력 반도체 고도화 기술 개발 사업은 상용화 소자와 모듈, 구동회로 등 핵심 요소 기술을 개발해 화합물 전력 반도체 분야에서의 기술 격차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 5년 동안 1,384억 6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민이 검사를 신청한 조명기기와 러닝머신, 모기 퇴치기 등 생활제품 10종에 대한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품별 최대 동작 조건에서 전자파 측정 표준을 적용한 결과 조명기기류와 전동책상, 러닝머신, 복합기 등 국민 신청 제품 7종의 전자파 발생량은 모두 인체보호 기준의 1% 내외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여름철 제품인 목걸이, 팔찌, 모기 체형 모기 퇴치기와 제빙기는 인체 보호 기준의 1% 미만, 제습기는 제품에 따라 0.22에서 7.1% 수준으로 측정됐습니다.
본격적인 장마를 맞아 침수 등 물난리 대비는 아마 해두셨을 텐데요. 어둡고 습한 날이 이어지는 장마철에는 곰팡이가 번식하기 쉬워 호흡기 건강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곰팡이가 번식할 때 공기 중에 날리는 포자는 각종 호흡기 질환과 알레르기를 유발하는데요. 하루 2, 3회 환기를 하고 제습기를 사용하거나 잠시 보일러를 켜 바닥을 건조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